지금 이렇게 올해는 이건 것 같은데 뭐 이런 속이 오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있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리 저는 최근에 매크로를 보면서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물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긴축한다고 빠지고 물가가 내리면 내린다고 또 경기 침체라고 빠지고 그럼 언제 오르나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굉장히 선비 같으신 것 같아요. 뭔가 뭐냐면 저는 이사님이 이 트렌드의 변화에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작년 태조 이방원도 뭐 업계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셔서 지금 이렇게 올해는 이건 것 같은데 뭐 이런 촉이 오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가 있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챗 GPT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예. 텐데 저는 이 챗 GPT가 불러올 열풍이 생각보다 거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 챗 GPT 관련을 사야 된다가 아니라 예.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생기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챗 GPT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언어 기반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AI라는 것 자체가 발전 속도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네. 이게 뭐 오픈 AI가 만든 회사고 그 이전에 했던 GPT-1, 2에 비해서 지금 뭐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게 뭐 뇌세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포가 뭐 100조 파라미터 이런 얘기를 하면 와. 지금 있는 GPT-3 우리가 하는 챗 GPT보다도 얘가 이제 초등학생이라면 네. 새로 나온 건 거의 박사학위를 받은 애 이런 개념으로 되게 빨리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분명히 접목되는 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새롭게 접목이 돼서 그걸 가지고 새롭게 사업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챗 GPT 관련주라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관련주냐 네. 아니면 너무 기대감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이제 세상의 변화가 왔고 그 변하는 세상에서 최적화되는 새로운 기업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이걸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2014년도를 기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뭐냐면 LTE의 발전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휴대폰에 LTE가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4G죠. 4G가 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빨라진 속도로 인해서 세상에 변화가 온 게 사실 LTE 자체도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게 일단 게임 업종들. 이제 끊기지 않고 하니까 여기서 초대형의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게임 업종이 그때부터 10배가 올랐고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LTE 때문에 발전을 한 거예요. 유튜브라는 거. 네. 자, 유튜브가 그것 때문에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나온 게 우리 뭐 연합인포도 그렇고 3프로도 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이걸 기반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빨라진 이 통신 속도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산업들 결국 그게 플랫폼의 진화였었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IT에 대한 설비 투자가 2013년까지 줄다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그 서버 생각하고 투자예요. 있었어요. 네네. 와. 그러면 단순히 서버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플랫폼이라는 게 더 강화가 됐고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발전한 사업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챗 GPT 하나로 인해서 뭔가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네. 그런 산업들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플랫폼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경제를 창출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나 막연할 수 있겠지만 네. 하나씩 보면 얘들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대학생들. 저커버그라는 친구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스북을 만들 때 대학생 때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결국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했던 세대들이 내가 무엇을 할까 제일 많이 알거든요. 나이 드신 분보다는 좀 젊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라는 걸 가지고 뭔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주식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게 앞으로 우리가 3, 4년에 걸쳐서 쭉 보면서 이 발전이 어떻게 파생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기존에 했던 산업의 틀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예. 저는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G 말씀하시는 순간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었는데요. 그때부터 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네. 이 팡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랠리가 왔었던 게 다 그 4G라는 이 인프라가 깔리면서 속도의 혁명이 완전히 있었던 이제 거죠. 네. 가속도가 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 챗 GPT도 오픈 소스니까 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저는 챗 GPT가 여기에 관련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챗 GPT가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차후에 될 문제인 거고 네. 이걸 통해서 새롭게 돈이 되는 걸
어마무시한 것들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보면서 또 더 젊은 친구들을 보면서 그 사업성에 대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갖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걸 네.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크게 투자하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4G라는 엄청난 인프라가 깔리면서 미국의 IT 기업들은 I don't care 뭐 이런 식이었어요. 매크로 I don't care 하면서 계속 그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보면 뭐 거침없는 그럼요. 하이킥이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때 상황이 떠오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뭐 2023년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뭐 이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워낙 매크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매크로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큰 흐름들 보면 항상 매크로 외적인 것들에서 산업의 변화가 일어났던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경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경제가 안 좋으면 그 다음 경제를 살려야 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놓고 보면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있는 거 아시죠? 네. 미국의 부채가 지금 31조 4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예요. 네. 미국의 빚이 GDP 대비 133%인데 네. 이게 90년대 후반 대비가 68%였으니까 더블이 늘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인즉슨 미국이 정말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니 뭔가 산업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첨단 제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쉽게 뭔가 무너져 있으면 다른 쪽이 완충을 해줘야 네.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산업군 가지고는 뭔가 새롭게 이거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될 거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 가지가 들면 1999년도에 우리 닷컴버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그 버블이 꺼지면서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2001년도에 있었던 중국의 WTO가 있고요. 네. 가입. 중국이 WTO 가면 중국의 산업화가 본격화됐거든요. 네.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그때부터 중국이 새롭게 먹여 살리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2008년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네. 때는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였었냐면 중국의 소비화. 네. 역시 중국도 어렵다 보니까 산업화에서 소비화로 엔진을 갈아탄 게 첫 번째였었고 네. 그때 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서브프라임 위기 겪고 나서 오바마라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교체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전기차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당시 LNF라는 기업이 수익이 나지도 않는데 주가가 7,000원대였다가 4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한 번에 수익이 안 났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적자였고 그들이도 생각보다 오랜 기간 적자였어요.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게 지금 챗 GPT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물론 전기차는 시간이 상용화된 데 꽤 오래 걸렸지만 네. 이런 IT나 이런 소프트웨어 기술은 생각보다 빠르게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주제가 시장을 이끄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전 새로운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 이것 어떤 파급 산업들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지금부터 치열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나도 뭐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오고 위기가 올 거라고 두려워하시는 바람에 네. 어쨌든 간에 최근에 움직였던 비록 테마일지 아닐지 알 수는 없으나 GPT 관련주들은 많게는 4배씩 올라댔죠. 4배는 올랐어요. 4배나 올랐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아, 코난 테크놀로지가. 네. 그러면 얘들만 그런가? 우리가 알고는 리오프닝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는 부산 관련 에어 부산이요. 얘도 2배가 올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 마음속에서 경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장을 안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등한시했지만 네. 누군가는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의 변화예요. 네. 결국엔 저는 항상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변화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건데 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변화가 생겨요. 아, 그 변화를 어려워질수록 그걸 타결 무엇이 필요할 거니까. 그러네요. 특히 지금은 40년 만에 변하죠. 네. 40년 만에 세계화도 어느 정도 우리 뭐 후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40년 만에 제대로 찾아온 거고 예, 그럼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지수가 된다 안 된다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지수가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누구는 벌써 400%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네. 이 테마든 아닌데 테마는 주식 아닌가요? 꼭 주도주만 주식은 아닌 거죠. 온라인이라는 이런 세상이 없었을 때는 가만 보니까 70년대까지는 네. 남미 국가들이 되게 잘 살다가 네. 남미가 완전히 이제 자빠지고 아시아 시대가 열렸던 게 그 80년대였는데 그럼요. 그게 79년에서 82년 그 고물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리고 저는 경제를 보면서 힘든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경기 지표가 두렵다.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주가가 빠진다라고 착각하시는데 네. 성장률이 하락하고도 주가가 오른 적이 더 많습니다. 음.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미국의 성장률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돈을 3번이나 찍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주가가 S&P 500이나 나스닥은 그때 10년간 내내 올랐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시장과 저는 경제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네. 경제는 성장률은 GDP잖아요. 네.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네. 그 나라 안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 합치인데 요즘 글로벌화돼 있어서 기업들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을 하나요? 본사면 거겠지. 생산은 밖에서 하죠. 그렇네요. 내 국가가 경제가 안 좋아도 밖에서 생산 잘 되면 주가 올라간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8년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는 안 좋았지만 네. 주가는 10배 가까이 오를 수 있었던 건 결국 기술의 변화였다. 그럼 이 기술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세계화였다. 왜? 중국이 소비하는 세계화에 대한 수입을 대부분 미국 애들이 가져갔잖아. 나이키를 네. 비롯해서. 이런 고민을 왜 안 하는지. 전 그래서 경제가 주식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경제가 중요한 건 맞지만 네. 이게 전부는 아닐 거다. 특히 경제학과 출신이시죠. 아니 그럼요. 경제를 버리고 나서 돈이 벌렸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2006, 7년도예요. 2006, 7년도에 많은 그때 경제학자분들이 미국 경제가 2007년도에 많이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었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을 겁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 경제 전망은 정확했습니다. 네. 실제 미국의 성장률이 꺾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정확하게 1000에서 200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오인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도 중요한데 성장률로 주가를 보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세상의 변화가 기업들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저는 주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는 경제고 주식은 주식인 거예요. 야. 이걸 동일시해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까 2008년 그 금융위기 전후로 애플의 아이폰이 탄생을 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만들어졌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는 경기는 30% 정도 비중을 주는 게 맞고 결국 기술의 변화 또는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했어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MB 정부 때도 뭐 자전거 논다고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전거 관련주 10배씩 오른 건 알고 계십니까? 아, 실제 지금 자전거 다 깔렸잖아요. 네, 다 그게 깔렸죠. 변한 거예요. 웃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누가 정책을 하면 뭐 그분이 좋다 나쁘다는 건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돈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정치는 무조건 중립으로 보는 게 맞죠. 저는 그냥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 버는 사람이 뭘 저 사람들이 하면 뭐가 돈이 되지가 중요한 거지. 네. 뭐 그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위기를 겪고 나면 주도주가 바뀌는지를 알겠네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을 받으면서 2019년 4분기쯤에 이제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이익의 모멘텀도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가 확 터지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제일 강한 게 뭔가 봤더니 이제 테슬라였고 2008년도에는 애플도 그때 주가가 67%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애플이 140% 오르고 아마존이 170% 올라가는데 또 아마존도 그때 당시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새로운 고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성장을 했었고 제가 저희 운용 철학을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변화 사냥꾼, 어떤 유동성의 변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 기술 혁신의 변화. 펀드 매니저는 그 변화 사냥꾼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변화를 감지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이렇게 경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네요. 그래야 사니까요.
결국은 생존이 걸려 있을 때 가장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로봇이나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큰 변화의 이 단초가 이제 될 시작된 가능성이 거네요. 높죠.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 경직된 상황이 단순하게 국가 간에 이 노동 인력이 교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노령화되면서 그죠? 많이 점점 은퇴하고 계시고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고령화된 분들의 은퇴 속도보다 로봇의 보급이 더 빠르면 네, 임금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경제학적인 논리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물론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저는 최근에 매크로를 보면서도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물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긴축한다고 빠지고 그러면 물가가 내리면 내린다고 또 경기 침체라고 빠지고 그럼 언제 오르나요? 사실 물가가 내리면 지수가 생각보다 빠질 가능성은 낮지요. 네. 경기 침체는 반영을 했을 거니까. 그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물가가 재발할 수 있어. 네.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1970, 80년 상황을 자세하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물가가 1970년대 한번 급락을 했다 재발했잖아요. 네. 재발까지 2년이 걸렸어요. 2년 뒤에 재발했고 네. 그 2년간 주가는 바닥에서 60%가 올랐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제가 또 나중에 식사합시다 투자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년이면 상황이 한 10번은 바뀔 텐데 맞습니다. 그 60%를 포기하실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뒤에 걱정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다우 지수가 그때 당시 이제 100에서 130 갔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가 충격에 빠지다가 다시 이제 100에서 160 가면서 사실 진짜 주식 지수는 많이 올랐었는데 엄청 그렇죠?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주가 하락을 겁낼 필요가 없고 그때 당시에 1981년, 82년 두 번째 물가 충격 왔을 때 그때 고점 대비 S&P 500이 28%밖에 안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S&P 500이 딱 고점 대비 4,800에서 3,500 찍었을 때 정확하게 27.5%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과거에 그렇게 고물가 상황, 고금리 상황을 받았던 그 주가 충격을 이번에도 사실 받은 거거든요. 받은 건데 너무 올해 상반기에 뭐 S&P 500은 3,300을 깨고 나스닥은 뭐 얼마 가고 이런 얘기가 사실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사실 그 상식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진행됐던 이 고물가를 연준이 생각하는 2%까지 네. 정말 잡기 위해서는 아마 그분들의 말씀에 전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본 건 지금 연준에도 딜레마가 빠진 게 잡아야 될 거는 물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물가만큼 중요한 게 금융 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초저금리라는 게 사실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됐고 네. 글로벌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쌓여있는 부채가 만만치 않지요. 네. 그러면 지금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까지는 저도 충분히 알겠지만 그 물가를 진짜 2%까지 잡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물가만 놓고 정말 모든 정책을 쓰게 되면 네. 조만간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죠. 음. 절대금리가 높으면 부채가 다 터져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계신 많은 분들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미 국채 시장이 위험하며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 시장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리면 많이 올리면 예상보다 현재는 뭐 5.25까지는 예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예상을 깨고 그거보다 훨씬 더 기준금리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하면 그건 사실 물가를 잡기보단 사실 초과 삼간을 태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윌리엄 더들리도 그거 후배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예. 얘들아 알겠는데 물가 잡는 거 알겠는데 금융위기 잘못 오는 거 알지라고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대학교의 그 스턴에 있는 그 루비니 교수도 그 얘기한 거예요. 네. 물가에서 싸움에서 네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가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예상대로 그렇게 물가 잡게 해도 금융위기와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제학자분들도 맞아 2%까지 말은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2% 물가가 아니라 3% 정도 올리는 게 맞지 않겠냐 현실론을 자꾸 제기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표만 절대로 보시면 안 되는 게 지표만 가지고 시장에 설명이 안 되고 지표를 올렸었을 때 나타나는 그 위험에 대해서도 감지를 해야 돼요. 저는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오로지 인플레이션만 놓고 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실업률이 다 정말 엄청나게 훼손이 돼야 되고 그때까지는 바닥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이 위기를 너무 간과하신 거 아닌가. 네. 뭐 물가만 보면 맞지만 그 정도로 가면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볼 때 금융위기가 와서 실업률이 뭐고 다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500만 명이나 사람이 부족한 이 고용시장의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도 해고할 정도가 되려면 금융위기 아니면 못 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 금융위기를 원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경착륙으로 가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고 다만 경착륙이 아니면 우리가 잃는 것도 생기는 게 네. 물가가 깨끗이 잡힌 건 아니죠. 음. 그러다 보니 내리는 금리 수준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네. 높을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하 시기도 우리가 생각했던 뒤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만 놓고 보면 예전에는 확 떨어지면 회복이 빨리 됐다면 네. 이번에 그 회복도 느리고 회복되는 강도도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얻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잃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시장은 그거보다 더 큰 변화가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변화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지수를 떠나서 그래도 돈 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게 올해 시장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선영 이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변화를 중요시해야 된다. 경제보다는 라고 얘기하시면서 나 경제 이만큼 공부 다 하고 하는 얘기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굉장히 선비 같으신 것 같아요. 뭔가 뭐냐면 올고 드세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야 너는 한 번 얘기했으면 그쪽으로 계속 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조금 그분들의 성심이 제가 되게 올곧고 착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조금 얄미운 얘기를 하자면 주식하는 사람은 잦은 변절자가 좀 돼야 됩니다. 시장이 변하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내가 지난번에 이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합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유연해야 대응이 되는데 뭐 계속 된다고 그랬는데 뭐 왜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된다고 했었는데 왜 생각을 바꿨을까? 그 논리는 뭐고 그러면 나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꿔야 될까? 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동안의 페드의 정책을 보면 완전 고용 아니면 물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를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비만이 되게 하지도 않고 영양실조가 걸리게도 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요. 페드가 하려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데 너무 이제 페드가 경기를 완전히 작살낼 거야 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패드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패드는 누가 뭐래도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한 책무잖아요. 네. 그러면 패드가 실제 마음속에서는 금리를 언제 내릴지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게 보일 수밖에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로켓을 발사할 때 카운트다운을 발표하죠. 5, 4, 3, 2, 그 다음에 뭔가요? 1이죠. 1.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 올리는 거 보세요. 0.75, 0.5, 이번에 0.5죠? 네. 그 다음 뭘까요? 중단이에요. 네. 당연히 피벗을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시장이 앞서러 간 게 아니라 시장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그렇네요. 연준은 자기의 책무를 다할 뿐이에요. 어. 본인들이 너무 빠르게 피벗한다고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살아날 거고 또 중국의 소비도 있다고 하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침체를 많이 걱정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저는 이게 효과적으로 연준의 정책에 먹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경기 침체는 우려가 있으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하는 게 전 나빠 보이지 않아요. 뭐 그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지 않을 거고 뭐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주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경제 전망보다 그냥 주식이 싸면 사고 왜 싸졌느냐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우려 때문에 싸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는 거고 비싸지면 팔고. 그런데 지금 이 상반기에 1월 달에 벌써 지수를 한 10% 이래 올려놨는데 자꾸만 지수가 이제 2600이 되고 7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액션하기가 너무 어렵죠.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보니까 항상 제가 이제 파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2월 달이 외국인의 배당 차익 거래가 청산이 되는 게 2월 달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조정이 한 3에서 5%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요 기회를 잘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3, 4월 달에 보니까 시장이 좋아요. 3, 4월 달은 시장이 왜 좋은가 봤더니 배당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우리가 매크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는 게 작년에도 결국 작년 상반기에 태조 이방원을 빨리 보신 분들은 돈 버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과 상관없이 돈이 됐어요. 시장과 상관없이.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야, 중국 소비 때문에 올 상반기가 좋으면 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하반기에 긴축하는 거 아니냐. 그럼 상반기만 주식하면 되죠. 뭘 그걸 고민하십니까? 오히려 인플레를 몰고 올 정도의 소비를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네요. 그거부터 즐기면 안 될까요? 오. 그리고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올 수 있는 악재부터 이게 이제 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은 건데 분명히 시장은 두 가지를 다 반영하겠죠. 그런다면 그럼 좋은 것부터 반영해야죠. 아니 좋은 소비가 있으니까 경제부터 좋아질 거고 그래야 인플레이션이 오를 건데 네. 인플레이션을 땡길 정도로 좋아질 경기면 일단 한번 누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그만인 거지 뭘 그때까지 뭐 그걸 생각을 하고 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게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소비 트렌드의 변화, 패러다임의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파도 지나가고 다시 기온도 올라오면서 조금씩 봄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계절입니다. 주식 시장도 어떻게 보면 다가올 겨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이선엽 이사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식사합시다.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